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2022년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전후 세대가 손주를 볼 때니까 2세대의 분단 역사가 덧없이 흘러간 것이죠. 잠시 6.25 전쟁을 숫자로 돌아보면서 숫자가 말하고 있는 6.25 전쟁의 의미를 짚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전쟁 직전 남북한의 군사력은 주력인 지상군을 비교해야 하는데 북한 병력이 남한의 2배였습니다. 무기는 격차가 더 뚜렷했죠. 해공군도 북한이 우세했지만 승패를 좌우한 육군에서 북한의 중화기가 압도적이었죠. 곡사포 수가 6배, 탱크는 북한이 242대인데 남한은 한 대도 없었거든요. 북한 탱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전차 군단을 분쇄해 용명을 떨친 소련제 T-34 탱크였습니다. 대전차 화기가 없던 국군이 멘탈을 초전에 붕괴시켰죠. 광복 후 불과 5년 만에 군사력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만큼 북한 지역의 경제력이 우세했을까요? 발전 용량 등 일부 중화공업은 북한이 앞섰지만 인구와 전체 국력을 비교하면 오히려 남한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북한이 단기간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출 수 있었겠습니까? 북한이 군비 증강을 최우선으로 추진했고 소련과 중국도 미국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쟁 전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걸핏하면 북진 통일을 외쳤습니다. 허장성세, 정치적 수사인 점도 있었겠지만 안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김일성이 그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다행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공격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1950년 7월 7일 유엔군 파견을 결정합니다. 유엔 창설 이후 최초로 유엔기 아래 61개국이 6.25 전쟁에 참전하죠. 바람 앞의 등불이던 우리를 도와준 61개국은 전투부대 지원 16개국, 의료부대 지원 6개국, 물자 지원 39개국인데 이런 국제사회의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보듯이 침략을 당했을 때 같이 싸워줄 진정한 친구, 동맹국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투부대를 보낸 16개국은 미국이 연 인원 178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보냈고 이어서 영국, 캐나다,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순으로 5나라가 10,000명이 넘는 병력을 각각 보냈습니다. 파견 병력 상위 5개국의 전사자 비율을 보면 터키가 4.6%로 가장 높습니다. 미국이나 전체 참전국의 평균 1.9%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죠. 그만큼 최선봉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얘기죠. 우리와 역사적인 인연을 떠나서라도 형제의 나라라고 할 만하죠. 대표적인 전투가 1950년 11월 29일 청천강 인근 군우리 전투인데요. 중국군에 밀려 미 8군이 후퇴할 때 후미의 미 제2사단이 매복해 있던 중국군에게 대패합니다. 이때 미군은 부대 깃발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습니다. 적에게 부대기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지금도 주한미군 2사단은 부대 전통으로 부대기를 불태우는 의식을 매년 거행하며 그날을 기리고 있다고 하죠. 이때 터키군도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군에 포위되었는데 6탄전을 벌이며 돌파합니다. 덕분에 유엔군은 피해를 더 입지 않고 후퇴할 수 있었지만 터키군이 전사자가 많았던 것이죠. 끝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군의 희생이야 내 조국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머나먼 이국 땅에서 미군 고위 장성들이 전사하고 장성 아들들 142명이 참전해 35명이 산화하거나 실종 부상당했습니다. 아빠 찬스 같은 것은 없었죠. 대표적으로 장군과 아들 부자가 모두 참전한 사례를 2개만 보죠.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전쟁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을 때 마지막까지 한반도 사수를 주장하며 낙동강을 지켜냈습니다. Stand or die. 워커 장군이 낙동강 전투에서 남긴 말인데 그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녹아있죠. 그때 한국 육군본부는 부산으로 내려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그해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 워커 장군은 이동 중에 한국군이 몰던 트럭에 받쳐 전사합니다. 그의 유해는 미군 역사상 최초로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죠. 그때 워커 장군의 외아들 샘 워커데이도 미 24사단에서 보병 지휘관으로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워커데이에게 아버지 유해를 모시고 귀국하라 지시하죠. 그러나 대위는 한국에 남겠다 버팁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 부대원들을 두고 혼자만 떠날 수 없다는 이유였죠. 결국 맥아더의 명령으로 미국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릅니다만 다시 한국 전선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죠. 그가 한국 전선으로 복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아무튼 샘 워커 대위도 훗날 대장이 됩니다. 미국 최초 부자 대장으로 육군 참모총장이 유력했지만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에 반대하다가 예편되죠. 서울의 워커의 호텔은 워커 장군을 기리며 붙인 이름이죠. 호텔 정문이 아차산 산자락에 워커 장군의 기념비가 있는데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군을 특별히 추모하는 것은 한국전쟁 초기 유엔군이 전면 철수를 주장했던 미국 조야의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독 장군만이 홀로 한반도 고수를 주장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공산화를 방지하여 우리의 오늘을 가능케 한 그 공덕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벤 플리트 장군입니다. 워커 장군과 리치웨이 장군이 뒤를 이은 미 8군 사령관이었는데 외아들 짐 벤 플리트 공군 중위도 자원 참전했죠. 그러나 1952년 4월 4일 새벽 평안도 순천 지역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의 포에 맞아 실종됩니다. 그날 아침 10시 30분 벤 플리트는 아들이 실종돼 수색 작업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묵묵히 듣고 있다가 담담하게 지시합니다. 짐 벤 플리트 중위에 대한 수색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 적지에서의 수색 작전은 무모하다. 사실 이런 모습은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이 맏아들 마오완닝도 사령부에서 러시아어 통역장교로 근무하다가 1950년 11월 24일 오후 늦게 전사했죠. 공습경보가 해제되기 전에 방공 동굴을 나와 사령부 건물 안 작전실로 들어갔다가 미 공군이 폭격을 받은 것이죠. 그가 무단으로 동굴을 나와 작전실로 간 이유는 두고온 기밀 서류를 챙겨오기 위해서라는 설과 펑더화이 사령관에게 선물로 온 달걀로 계란 볶음밥을 만들어 먹으려 했다는 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실이 어떻든 간에 지금 마오완닝은 중국의 애국 영웅이자 북중 혈맹의 상징으로 미화되고 있죠. 6.25 전쟁은 근대 국제체제가 형성된 15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전쟁 가운데 군인 사망자가 7번째로 많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3년 32일 동안 벌어진 전쟁에서 한국군 피해는 전사자 13만 8천여 명에 부상 실종자를 포함해 62만 2천여 명이고 유엔군은 전사 3만 8천여 명에 부상 실종을 포함해 15만 1천여 명으로 남한 측은 총 77만 3천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북한군은 전사 52만 명 등 64만여 명이고 중국이 전사 14만 9천여 명 등 97만 3천여 명으로 북한 측은 총 161만 3천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민간인의 피해 규모는 군인들보다 더 컸습니다. 남한은 사망자 24만 5천여 명에 학살 12만 9천여 명을 포함해 모두 99만여 명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학살된 사람만 해도 100만 명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죠. 한편 북한이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피해는 사망자 28만 2천여 명 등 107만 8천여 명입니다. 결국 남북한 민간인 피해를 합치면 207만여 명이고 군인 피해 126만여 명을 더하면 총 333만 명 규모가 됩니다. 남북한 전체 인구 3천만 명이 10분의 1, 평균 두세 집 건너 한 명씩 피해를 입은 셈이니까 말할 수 없는 비극이죠. 그런데 6.25 전쟁이 가장 큰 피해자는 무명용사가 아닐까요? 전사했지만 자신의 이름 한자 밝히지 못했으니까요. 그분들이 넋이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의 영현승천상 지하 무명용사 봉안실에 안치되어 있죠.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무명용사 5,870이죠. 숫자로 본 6.25 전쟁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극히 단순 명료한데요.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죠. 첫째로 6.25 직전 북한이 월등했던 군사력은 무력 도발 야욕과 소련 중국의 공세적 지원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 말고는 남한과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 단기간에 압도적 전력을 갖추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둘째는 6.25 전쟁의 성격 규정입니다. 물론 6.25는 같은 민족끼리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적으로 볼 때 중국군과 유엔군이 참전한 국제전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첫 이념전쟁이자 대륙과 해양이 충돌한 패권전쟁이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이 점이 중요한데요. 그때와 달라진 게 없죠. 이념 대결이 민주 대 권위주의 대결로 대치됐을 뿐 한반도는 여전히 권위 대 민주, 대륙 대 해양 두 판이 부딪혀 균열을 일으키는 지진 경계선인 것이죠. 6.25 전쟁은 빛바랜 사진이 아닙니다. 애국 선열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교훈입니다. 남북 문제는 세계 질서와 묶여 있고 따라서 안보는 기본적으로 우리 힘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믿을 만한 동맹국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